아저씨, 저희 배고파요. 5살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이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소주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너희들, 엄마 이름이 뭐니? 이수아예요. 5년 전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대기업 회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진실과 가족을 향한 거대한 음모,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행복까지.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본사 42층 회의실에서 마지막 전략 회의가 끝난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태성이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나가자 태성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경이 화려했지만 태성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4년 전 결혼 후 받은 무정자증 진단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성이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아내 서연의 따뜻한 미소를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태성은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은 직접 운전하고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태성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켜고 한동안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지만 태성은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안주 간단히 하나랑 소주 한 병 주세요. 태성이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깃을 세웠지만 술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잠시나마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입구로 두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낡은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저희 배고파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안쓰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에. 잠깐만 기다려봐. 태성이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소주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아이 역시 자신의 눈매와 코끝이 그대로였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라면을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집에서 누워 계세요. 태성이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남자아이가 경계심 어린 눈으로 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하준이고 얘는 제 동생 하윤이에요. 하준이, 하윤아.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뭐니? 하준이가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아예요. 태성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5년 전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일에만 매달려 수아를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태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가 라면값 내줄게. 많이 먹어. 하윤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태성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라면을 먹는 동안 태성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동생 하윤이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라면을 다 먹은 후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저희 이제 가볼게요. 태성이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 어디로 가니?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포장마차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뒤따라 나갔지만 아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성이 거리를 헤매며 아이들을 찾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온 태성은 서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설마 정말 내 아이들일까? 다음 날 아침 8시 태성이 비서 김 실장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 실장, 급한 일이 있어요. 김 실장이 수첩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어젯밤에 본 아이들을 찾아야 합니다. 5살 정도 되는 쌍둥이 남매예요. 태성이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아라는 여자도 함께 찾아주세요. 최고 기밀로 처리하고 모든 행적을 파악해 보고하세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최대한 빨리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일주일 후 김 실장이 태성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의 머리카락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수아 씨는 현재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들과 함께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태성이 봉투를 받아들며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머리카락 2가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룹 연구소에 보내세요. DNA 검사를 의뢰하되 극비로 처리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 동안 태성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수아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꺼내보며 자책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수아야, 미안해. 마침내 연구소에서 봉인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태성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준이와 하윤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성이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이야.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내 서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룹의 명예는 어떻게 지킬지. 태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태성이 김 실장을 다시 불러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특수경호팀을 동원해서
이수아 씨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별장을 준비하세요. 보안이 철저한 곳으로요. 김 실장이 수첩에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함께 할까요? 당연히 해야죠. 아이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이틀 후 이수아와 쌍둥이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별장으로 이주했습니다. 태성은 직접 나서지 않고 김 실장을 통해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이 별장 근처 언덕에 차를 세우고 망원경으로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준이와 하윤이가 넓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성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다행이야. 매일 밤 태성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잠들 때까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부성애가 하루하루 깊어져 갔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서연이 태성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바빠 보이는데. 태성이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혹시 아픈 곳은 없어? 서연의 따뜻한 관심에 태성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태성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서재에서 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태성이 회사에 간 사이 서연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태성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잠금 장치를 해놓고 다녔습니다. 서연이 태성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맞춰보았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조사 파일과 의료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서연이 파일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아라는 여자와 쌍둥이 남매에 대한 상세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 4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속상해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날 밤 태성이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사 파일과 DNA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이 파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태성이 무릎을 꿇고 서연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귄 여자가 있었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그 여자와 아이까지 있었다는 건 왜 숨겼어? 태성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
몰랐다고? 그럼 언제 알았는데? 한 달 전에 우연히 아이들을 보고 알게 됐어. 서연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에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혼자 몰래 돌봐주고 있었던 거야? 태성이 서연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들어봐.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당신이 무정자증이라며 같이 속상해했던 내가 바보였네. 서연의 얼굴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성공을 위한 이기심이 만든 결과잖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와 결혼한 것도, 지금 몰래 아이들 돌보는 것도.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맞아. 내가 이기적이었어. 수아를 상처 주고 지금 너도 상처 주고 있어. 정말 미안해. 서연이 가방을 들며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당분간 따로 살겠어. 서연아, 가지 마.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성이 홀로 남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그룹 내부에서 태성의 사생활 문제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철 상무가 일부 임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은근히 흘린 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이 많이 바쁘시던데 개인적인 일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 무슨 일인가요? 글쎄, 가정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던데. 김용철 상무의 말은 점점 부풀려져 전해졌습니다. 태성그룹의 주가에도 미묘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김 실장을 불러 긴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 실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팀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들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준이와 하윤이의 안전이었습니다. 아이들 보안은 더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이수아 씨와 만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태성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에서 한 달째 생활하던 이수아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지원과 안전한 거처가 고마웠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수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지? 하준이가 엄마 옆에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하준아. 이수아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태성이 언젠가 아이들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채업자 왕 사장이었습니다. 이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아 씨, 나 왕이야. 어디 숨어 있어? 왕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지금 아이들이랑 지방에 있어요. 지방? 빚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갚을게요. 시간? 벌써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어. 왕 사장의 목소리에 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서울역 앞 카페로 나와. 혼자 말고. 전화가 끊어지자 이수아는 불안에 떨었습니다. 왕 사장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고급 호텔바에서는 김용철 상무와 왕 사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용철 상무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왕 사장님, 제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 사장이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수아 빚을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김용철 상무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수아 씨가 태성 회장의 불법적인 행동을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이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갔다든지 돈으로 협박했다든지 그런 내용으로요. 왕 사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믿을 만한 이야기면 충분해요. 김용철 상무가 추가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왕 사장님도 이득이고 이수아 씨도 빚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왕 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다음 날 이수아가 서울역 근처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왕 사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아 씨, 여기 앉아요. 이수아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제안인지 들어볼게요. 왕 사장이 계약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빚이 모두 사라져요. 이수아가 서류를 읽어보니 태성에 대한 거짓 증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왕 사장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거절하시면 아이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이 무서운 곳이잖아요. 특히 빚쟁이 자식들은 더 위험하고. 이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보겠어요. 하루만 드릴게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답을 들려주세요. 이수아가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온 이수아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고민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자니 양심에 찔렸고 거절하자니 아이들이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이수아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준아, 하윤아, 일어나. 이수아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엄마, 왜요? 하윤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빨리 짐을 싸자. 이수아와 아이들이 새벽에 별장을 몰래 떠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태성이 아침에 이 소식을 전해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라졌다고요? 김 실장이 죄송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새벽 3시경에 별장을 떠난 것 같습니다. CCTV에 찍힌 게 마지막이에요. 태성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김용철 상무소행이군요. 즉시 수소문해서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시골 마을의 작은 여인숙에 도착한 이수아는 심한 기침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괜찮아. 조금 감기 걸린 것 같아. 하지만 이수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가슴 통증도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왕 사장이 탐정과 함께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김용철 상무의 지시를 받고 이수아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인숙 주인에게 돈을 주고 정보를 얻은 왕 사장이 이수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수아 씨, 열어봐요. 도망 다니지 말고. 이수아가 아이들을 침대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왕 사장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어서 결정해요. 제발. 아이들 앞에서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성이 경호팀과 함께 층계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여인숙 복도 끝에 나타나자 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아 씨, 뒤로 물러서세요. 태성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호팀 2명이 태성 뒤에 서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왕 사장이 이수아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간다. 손 떼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왕 사장이 뒤로 물러서며 탐정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저놈들 막아. 탐정이 태성에게 달려들었지만 태성이 재빠르게 피하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탐정이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왕 사장이 당황해서 이수아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이수아가 아픔에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놔줘요. 하준아, 들어가. 이수아가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왕 사장이 하준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태성이 번개처럼 달려가 왕 사장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태성의 힘에 왕 사장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성의 이마가 벽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태성은 하준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준이가 처음으로 태성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다쳤어요. 괜찮다, 하준아. 태성이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간 하준이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 아저씨가 왜 자신들을 이렇게 지켜주는지 궁금했습니다. 경호팀이 왕 사장과 탐정을 제압했습니다. 태성이 이수아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하윤이도 방에서 나와 오빠 옆에 섰습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서서 태성을 올려다보는 모습에 태성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수아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준아, 하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예요? 하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수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저씨가 너희들의 아빠야. 쌍둥이가 동시에 태성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태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아빠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하윤이가 작은 손으로 태성의 상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아파요? 안 아프다, 우리 하윤아.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수아가 결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태성 씨, 아이들을 부탁해요. 제가 지켜줄 힘이 없어요. 수아 씨,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이수아의 얼굴에 체념과 안도가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준이가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요? 아빠 집에서 살 거야. 예쁜 방도 만들어 줄게. 하윤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요? 태성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조금 있다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성그룹 회장 관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큰 집에 놀랐습니다. 와, 정말 커요. 하준이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을 이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너희들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넓은 방에는 이미 2층 침대와 장난감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인형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예뻐요. 그날 저녁 태성이 직접 아이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계란 후라이야. 맛있게 먹어. 하준이가 한 입 먹어보고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태성이 뿌듯해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잠들기 전 태성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옛날에 하윤이가 태성의 팔에 기대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이도 점점 눈이 감겨갔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이 잠든 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부인께서 관저에 다녀가셨습니다. 뭐라고요? 오후에 잠깐 들르셨다가 아무 말씀 없이 가셨어요. 태성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보러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이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서연이 문가에 서서 태성과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가 서연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태성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와줘서 고마워. 서연이 천천히 다가와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너희가 하준이, 하윤이구나. 네. 아줌마는 누구세요? 하윤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야. 태성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태성과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요. 서연이 태성을 서재로 이끌고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와서 아이들 보고 갔어. 그랬구나. 태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들 재우는 모습 봤어.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더라. 서연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먼저 말할게. 서연이 태성의 말을 막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컸고,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운명인 것 같아. 태성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운명?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잖아. 그런데 하늘이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보내준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 하준이가 나한테 인사하던 모습, 하윤이가 웃던 모습,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들은 내게 운명이 보내준 치유이자 선물이라는 걸. 태성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입양하자. 정식으로 우리 아이로 만들자.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잡할 거야. 그리고 이수아 씨 동의도 받아야 하고. 다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잖아. 서연이 태성의 두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와 하윤이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자. 진짜 가족이 되자. 서연의 말에 태성이 감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그날 저녁 태성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줌마가 이제 너희들 엄마가 되면 어떨까? 하윤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줌마가 우리 새엄마예요? 그래, 새엄마가 될 거야. 하준이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새엄마도 우리 사랑해 줄 거예요? 서연이 하준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주 많이 사랑해 줄 거야. 태성이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가족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용철 상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이사회에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용철 상무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편지를 확인하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태성 회장이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빼앗아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편지에는 이수아의 사체 문제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거짓이었지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도 같은 내용의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태성이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김용철이 또 움직였군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번엔 우리가 공격해야겠어요. 태성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이와 전 법무팀장 박 전무를 다시 복귀시켜 주세요. 박 전무요? 김용철이 축출했지만 그는 김용철의 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며칠 후 박 전무가 태성을 만나러 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전무님, 김용철 상무의 비자금 조성 혐의 자료가 아직 있나요? 박 전무가 서류 가방을 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로 역공해보죠. 한편 서연도 재단 이사회를 통해 김용철 상무의 과거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재단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용철 상무가 과거에 그룹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려 했던 증거를 찾아주세요. 어떤 증거를 찾을까요? 라이벌 회사와의 접촉 기록, 금전 거래 내역. 뭐든지 좋으니 샅샅이 뒤져보세요. 태성은 이수아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수아 씨, 몸은 좀 어때요? 이수아가 침대에 기대앉아 대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치료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수아 씨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수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해 주실 수 있나요? 이미 거절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수아가 태성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가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이에요. 약속드릴게요. 태성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수아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김용철이 저를 협박한 녹음이에요. 정말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죠. 태성이 감사하게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태성과 서연이 확보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용철 상무의 비자금 조성과 협박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용철 상무를 긴급 체포했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태성의 모습에 시민들이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준이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 끝났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서연이 하윤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태성이 가족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법원에 정식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법원 가정법정에 입양 허가 심리 날짜가 잡혔습니다. 태성과 서연이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이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돼? 조금.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하는 거 알아.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판사와 함께 김용철 상무 측 변호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비록 구속되었지만 끝까지 태성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과 윤서연 씨의 입양 신청권을 심리하겠습니다. 김용철 측 변호사가 일어나며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친모의 동의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김 회장이 금전으로 아이들을 사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태성이 일어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태성이 법정을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우연히 만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아이들과 친모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보호했습니다. 결코 돈으로 매매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김용철 측 변호사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태성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증인석에 서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 법정 앞에 서서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4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습니다. 판사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하신 겁니까? 처음엔 남편의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운명이 제게 보내준 치유이자 선물이라는 것을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을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판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실 자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합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이수아가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증언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친모로서 증언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아가 증인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용철이라는 사람이 저를 회유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라고 협박했어요. 김용철 측 변호사가 당황해했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있습니까? 이수아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된 내용이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김용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거짓 증언만 해주면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수아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김태성 씨는 저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해서 구해주었어요. 그럼 입양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판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태성 씨 부부가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고 믿어요. 이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김태성, 윤서연 씨 부부의 입양 신청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말에 법정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성이 서연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이야. 법원을 나서는 길에 태성과 서연이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지만 두 사람은 당당했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태성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따뜻한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떠세요?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집에 돌아와 하준이와 하윤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어떻게 됐어요? 하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됐어. 하윤이가 서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우리 엄마예요? 그래, 정말 너희들 엄마야. 서연이 하윤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태성은 자신이 평생 찾던 진정한 성공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지위보다 하준이와 하윤이의 아빠라는 자리가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4명이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이 최우선이야. 회사보다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해. 서연이 태성의 마음을 알아챈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고 태성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승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 가족은 제주도로 첫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에서 하준이가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우리 집 같은 성이에요. 태성이 하준이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모래를 만졌습니다. 정말 멋지다. 하준이가 만든 거야? 네. 하윤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하윤이가 조개 껍질을 들고 와서 성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예쁘죠? 서연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참 솜씨가 좋네. 태성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태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이에요? 이수아 씨가 병원의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간 수치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태성이 가족들을 돌아보며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연이 태성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성이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얼굴도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태성 가족이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성이 충격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간이식 수술을 받으면 가능성이 있지만 비용이 상당하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이수아가 간신히 눈을 뜨고 태성을 알아보았습니다. 태성 씨, 수아 씨 괜찮으세요? 태성이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 보러 올까요? 이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때 이수아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성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치료비 때문에 또 빚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수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에요.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수아 씨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김용철의 측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속된 김용철이 교도소에서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이 이수아라는 여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양육권 거래 의혹이 있어 보입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가자 여론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이 쌍둥이 친모에게 거액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양육권 매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성이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내일 소환 통지서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날 하준이와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이상한 말해요. 하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태성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회장님 사생아라고, 돈으로 산 아이라고,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야.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학교에 항의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담임교사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부모님, 요즘 언론 보도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도 민감해하고 있어서 그럼 아이들이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서연이 실망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가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서연이 하윤이를 안으며 달래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학교 가기 싫어요. 하윤이가 서연의 품에서 울먹였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이수아에게 또 다른 압박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용철의 측근이 이수아를 찾아와 회유했습니다. 이수아 씨, 마지막 기회예요. 뭔 기회요? 태성 회장이 돈으로 당신을 매수했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치료비 걱정 없이 완치시켜 드리겠어요. 이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해요.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태성 회장이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수아가 흔들렸지만 결국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안 해요. 하지만 이수아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로 태성이 계속 도와줄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태성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태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태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회사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 서연이 놀라며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태성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어. 이제는 가족이 가장 중요해. 서연이 태성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응, 전혀 후회 없어. 다음 날 태성이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태성은 당당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이수아 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의 친모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양육권을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태성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치료비 지원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김용철 상무의 비리 증거와 이수아 협박 녹취록이었습니다. 검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오히려 김 회장님이 피해자인 것 같네요. 며칠 후 검찰이 태성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했습니다. 김용철 상무의 조작된 공작이었음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보도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태성그룹 김태성 회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태성 가족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즈음 이수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태성이 지원한 치료비로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의사가 태성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완치 가능합니다. 태성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회복 중인 이수아가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태성 씨,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더 이상 치료비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수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아요. 태성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는 하준이와 하윤이의 친엄마예요.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이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하준이와 하윤이의 학교 문제도 서연의 노력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서연이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 사과했어요. 하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이제부터 같이 놀자고 했어요. 하윤이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학교 가는 거 안 무섭지? 네, 전혀 안 무서워요. 그해 가을,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성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회사 성장에만 매달려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태성이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준이와 하윤이의 아빠로, 서연의 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태성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태성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성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윤이가 태성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도 행복하게 살 거죠? 당연하지, 우리 하윤아. 태성이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회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해요? 전혀. 너희들이 있어서 훨씬 행복해. 태성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5년 후 하준이와 하윤이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태성과 서연이 자랑스럽게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태성이 성장한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보다 하준이와 하윤이의 아빠라는 호칭이 훨씬 값졌습니다. 서연이 태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했지? 응, 최고의 선택이었어. 태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4명이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성이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으로 절망했던 그 순간, 포장마차에서 만난 아이들이 결국 내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준 기적이었구나. 서연이 태성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말 신기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선물을 준 거야. 마지막 장면은 태성, 서연, 그리고
어엿한 청년이 된 하준이와 하윤이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길 위에서 4명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진정한 가족을 발견한 한 남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성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선택한 평범한 아버지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으로 절망했던 순간 포장마차에서 만난 쌍둥이가 결국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을 선물해 준 것이죠. 서연 역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아픔을 모성애와 헌신으로 극복하며 운명이 준 소중한 인연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인연은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완성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사시는 지역과 잘 들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보기님을 찾아가실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행복하세요.